자, 그러면 맥락과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맥락이라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이 맥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뭐 어떤 현상을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라고 할 때 또는 어떤 뭐 보도자료나 신문기사나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음, 뭐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맥락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딱 그 구절만 따서 기사로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가 달라졌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예, 그런 맥락,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떤 구조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말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무시하고 그 한 구절만 딱 따서 얘기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맥락이란 말을 쓰기는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좀 다르게 이해하거나 오해할 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그것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맥락은 구조를 염두에 둘 때도 있지만 이제 시간 흐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앞뒤의 어떤 사건 이것들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틀린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맥락 패턴이라는 접근 안에서 좀 맥락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려고 한 거고요. 일단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 따위가, 그러니까 앞에 본질, 사물, 의미, 층위를 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사물, 뭐 의미일 수도 있고요. 사물 따위니까요.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그러니까 일단 이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인 거죠. 관계. 그리고 서로 이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구조 안에 있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현상 안에서 다른 것들이 서로 다른 사물들이 서로 다른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음, 거기에 더해서 또는 그것보다는 사물들의 관계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게 적절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씩 슬라이드를 볼 텐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뉴런 네트워크, 신경체계, 마음의 구조, 마인드맵, 생태도, 사회연결망 뭐 이런 것들을 예, 예를 들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뉴런 네트워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작용하고요. 신경계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마음의 구조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만큼 이것들도 서로 다 연결돼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시상에서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게 뭐 0점 몇 초 내에 결정되는 거고 공을 봤을 때 그게 뭔지를 기억해내는 건 아마 해마가 할 거고요. 그와 관련된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건 편도체가 하겠죠. 어쨌든 이런 구조도 이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인드맵, 흔히 사용되는 마인드맵도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위 체계들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대체로 대부분인 것 같고요. 생태도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생태도도 달라지지만 일단 특정한 시점에서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가계도도 비슷하고요. 또 사회 연결망 서비스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서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이런 관계, 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사회 욕구자원 네트워크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 욕구들도, 매슬로우의 욕구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일이 발생하면 그게 하나의 욕구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욕구들과 다 서로 관련된다. 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자원 네트워크도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돼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자원 네트워크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욕구와 자원도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이 욕구의 체계와 자원 체계를 서로 연결하려는 작업인 거죠. 그렇죠? 자원 네트워크가 없다면 이걸 만들어서라도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시스템, 그게 사회복지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사회구조이고요. 사회구조도 맥락의 구조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계도 그렇죠? 태양계도 서로 다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에 의해서 이 태양계 안에 다 묶여 있고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지구에 있는 달도 이 맥락 구조의 일부분이죠. 이 달에 의해서 지구가 영향을 받고 달은 지구의 영향을 받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패턴입니다.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패턴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의류학에서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쓰는 어떤 뭐 복식 모형이 있죠. 뭐 본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걸 보면 일정한 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이제 패턴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 패턴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일상생활 패턴이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 패턴은 이래, 나의 패턴은 이래 라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어떤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과의 변화들, 예, 일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패턴의 일부는 맥락이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맥락을 패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전에는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다르게 보면 어떤 것이 발생하거나 발생되는 반복적인 또는 주기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정의를 해보면 패턴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하여 나타나는 사물의 모양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핵심은 시간 흐름이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나는 건 우리가 보통 패턴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과에서 일종의 루틴처럼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시퀀스, 모듈, 일상생활 루틴, 에피소드, 기승전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퀀스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야구 선수의 투수의 시퀀스입니다. 이제 처음 동작을 시작해서
공을 던질 때까지 이런 시퀀스를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퀀스가 있거든요. 예, 처음 출근해서 이제 직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컴퓨터를 켜고 뭐 로그인하고 예, 뭐 뉴스를 본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일련의 동작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시퀀스가 적절한가, 적응에 좋은가, 바람직한가 예,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모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패턴을 만들 때 예, 모듈로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과의 패턴도 모듈로 구성되어 있죠. 예, 뭐 앞에 컴퓨터를 켜는 행동들이 있고 커피를 마시는 행동들이 있고 주변을 청소하고 이제 세팅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또는 뭐 처음에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죠. 그게 일과 시작 전의 모듈이죠. 예, 하나하나가 시퀀스가 되고 이걸 묶어 놓으면 이제 모듈이 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네, 사육 실천에서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모듈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처음 구성원들이 참여 올 때까지 시간을 뭐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워밍업으로 뭐 한 5분에서 15분 이 정도 활동을 하고 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한 4, 50분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한 10분, 15분 이 정도 갖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각각은 시퀀스로 또 구성되어 있고 이 전체적인 것도 시퀀스 일련의 동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체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 워밍업, 본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 요거를 묶어서 모듈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루틴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루틴, 데일리 루틴이 있죠. 에피소드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이제 손잡고 등교하고 유치원에 가서 놀고 하교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뭐 책 읽고 잠에 드는 이런 이런 일상생활의 루틴이 있죠. 하루 일과 그리고 뭐 모닝 루틴이 있고 이브닝 루틴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루틴은 에피소드들을 조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로 돼 있는 패턴도 있습니다. 뭐 기승전결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도입하고 전개하고 절정에 이르고 이제 결말을 맺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죠. 프로그램도 뭐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하는 활동들도 기승전결로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개입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이제 단계, 국면, 발달 단계, 뭐 시즌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학령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발달 단계도 시간 흐름에 따른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일종의 패턴이죠. 그리고 뭐 가족 생애 주기도 패턴이고요.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는 것도 국면,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족 생애 주기도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역시 제품 수명 주기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도입하고 성장하고 성숙 단계에 도달하고 이게 쇠퇴해가는 이런 각 경영학에서 보면 마케팅에서 제품 수명 주기라고 부르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도 도입, 성장, 성숙 쇠퇴해가는 이런 단계가 있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 패턴을 벗어나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맛동산이라든가 뭐
뭐가 있을까?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쇠퇴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가거나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도약하는 뭐 이런 단계도 있지만 그건 또 유형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패턴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 패턴, 이렇게 가는 패턴, 이렇게 가는 패턴, 또 이렇게 가는 패턴을 나누는 거. 요게 이제 유형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례도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의례로 이제 결혼식을 들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떤 결혼식 순서를 따온 건데, 보면 18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앞에도 뭐가 있죠. 요 앞에도 뭐 신부가 친구들을 맞아서 좀 지인들을 맞아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순서도 있고 뒤에 뭐 패백이라든가 이런 또 일련의 순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패턴이죠. 이걸 또 뭐 시퀀스라든가 뭐 뭘까 루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모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정해진 패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과관계도 따지고 보면 패턴이죠. 인과관계니까 뭐 여러분이 조사론에서 배운 것처럼 인과라는 것은 이제 시간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 순서 원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 흐름상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것도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구조는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로는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인과관계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유형과 경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톡,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경로를 이렇게 쭉 찾아주죠. 이것도 패턴이죠.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패턴을 찾아줄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학교가 있고 여기에 집이 있으면 늘 같은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게 되고 뭐 심심한데 딴 길로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패턴에 따르게 되는 거고요. 이 패턴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이 패턴을 다른 패턴으로 바꿔주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하는 패턴, 그러니까 몸 풀어주고 이제 본 활동하고 나중에 이제 뭐죠? 다시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모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퀀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패턴의 일종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시간 흐름에 따른 일련의 활동, 일련의 변화 이것을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다시 살펴본 이제 맥락과 패턴은 정리를 해보자면 맥락은 본질, 사물, 의미 사이의 공간, 횡단적 관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 횡단 관계인데 여기에 본질의 관계, 의미 사이의 관계, 본질의 관계일 수 있고 이것들이 또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패턴은 본질, 사물, 의미 사이의 시간 흐름에 따른 관계, 정단적인 관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맥락과 패턴이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그리고 횡단, 종단을 통합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는 숨겨진 맥락과 패턴이 있죠. 모든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현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연구 현장에는 또는 모든 현상에는 맥락과 패턴이 있죠. 보이는 맥락과 패턴도 있고 숨겨진 맥락과 패턴도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게 보이는 패턴인지 숨겨진 패턴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뭘 알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죠. 예, 우리가 보는 것은 요 일각이죠. 근데 우리는 빙산을 알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요. 맥락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건만 제시하지 않고 그 사건 너머에 뭐가 있는지, 뒤편에 뭐가 있는지,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 흔히 이제 탐사 보도라고 부르는 거. 그게 숨겨진 맥락과 패턴을 밝히려는 거겠죠. 그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는 거. 이것도 이제 숨겨진 맥락 패턴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맥락 패턴 접근, 맥락 패턴 분석 방법을 개발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락 패턴 분석 방법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맥락과 패턴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사용한다.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생태체의 관점과 발달 관점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 접근들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맥락은 생태체의 관점에서, 패턴은 발달 관점에서 근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고, 발달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가지 관점을 같이 적용하려고 할 때는 맥락과 패턴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이런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3을 의미, 본질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연결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사물과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제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연구에서 사물과 의미를 그 연구 결과에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쭉 같은 어떤 층위, 같은 구조 안에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의 경험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가 경험한 뭐 배우자의 경험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과 그것에 이어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 뭐 좌절감, 분노감, 뭐좀 공격과 관련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또 실망감이 들었다.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하나의 범주 안에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의미 단위로는 구별이 되지만 범주 안에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제 이 사물과 의미를 구별하고 또 본질도 구별해서 파악하고 파악하고 구분은 하지만 또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연결하는 그런 데서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이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나 그러니까 그림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를 사용한다든가 기수라고 해석하고 인용문을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이게 왜 옵션이 되냐 하면 그냥 연구 보고서나 이런 데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그림, 표, 기술, 해석, 인용 다 넣을 수 있는데 학술 논문처럼 뭐 25페이지 30쪽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할 때는 표, 그림, 기술 해석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 방법에서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집어넣고 표는 생략할 수도 있고 이제 기술 해석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제 인용문을 넣을지 말지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기술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사례에 대한 통합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하는 건데 다만 이걸 이제 글쓰기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기술을 다 넣을 거냐 전체 사례에 대한 통합 분석만 넣을 거냐 둘 다 넣을 거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옵션이고요. 이게 분량이 사실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전체 사례에 대해서 통합 분석한 그 표를 보여주고 기수라는 것만으로도 분량이 뭐 1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대한 맥락과 패턴까지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옵션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주식과 분석 방법들은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